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정보관리와 마케팅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보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업무에 관련된 정보 처리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조직 목적,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 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에도 봤던 것처럼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이런 정보관리 시스템은 세부적으로 유형을 나눠보면은 거기에는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좁은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도 있고 또 그러면 지식 기반 시스템도 있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도 있고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 처리,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기록을 보관하거나 또는 업무 보고에 그 자료를 첨부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이었고 그에 비해서 좁은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에 초점을 두고 많은 개별 처리 자료 과정들을 단계별로 연결시키는데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산출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 MIS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던 것이 지식 기반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식 기반 시스템은 바로 의사결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다소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스템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우리가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지식기반 시스템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지식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데 비해서 제목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지만 여기는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고 의사결정은 정형화되지 또는 정형화될 수 없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아주 유용했었다라고 평을 받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 수행, 우리 일선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 PSS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고 사회복지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1970년대에 복지국가가 위기에 도래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에도 기업 경영의 일환인 홍보나 마케팅이 도입이 되었는데 홍보나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가지고 설명하되 결국에 외부 자원에게 우리 조직의 존재성을 알림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비영리기관들의 경쟁에서 또는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서비스, 소통을 통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책임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는 이런 필요성을 두면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에서 몇 가지의 중요 표시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라고 해서는 물론 클라이언트의 그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인본주의적 접근 또 그런가 하면 고객 지향성 이런 것은 뭐 우리가 판단을 했지만 보지 않는다 해도 틀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이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의 다양성, 서비스의 복잡성, 또 서비스의 소멸성, 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바로 이런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특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걸로 마케팅 믹스 4P로서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알리는 바로 제품, 프로덕트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나 대가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리는 가격, 프라이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자극을 주게 되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어떠한 유용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자극을 제시하는 촉진, 프로모션 또 그러면 이 조직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홈페이지 번호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공간의 위치를 쉽게 접근 용이성을 제시하는 바로 여기는 장소, 유통이라고 그러죠. 플레이스 이렇게 4P를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절차에서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케팅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과정, 마케팅 절차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절차는 보통 7개로인데 첫 번째 단계가 기관 환경 분석입니다. 자, 먼저 단계를 적어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마케팅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마케팅 조사를 정리해서 바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케팅 목표 설정.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가면은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시장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 마케팅 도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케팅 도구. 마케팅 도구를 선정하게 되죠. 그리고 실행을 하고 마케팅을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런 절차로 마케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 환경 분석, 그다음에 마케팅 조사, 목표 설정, 시장 분석, 그리고 도구 설정, 실행 평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기관 환경 분석을 보겠어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둘러싼 환경에는 내적, 외적 이런 환경,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이 있는데 외부 환경으로서는 법이나 제도나 정책 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 내부 환경으로서는 조직의 경쟁력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을 내부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관 환경 분석 보겠어요. 첫 번째 절차, 마케팅의 첫 번째 절차는 기관 환경 분석이 되겠는데 기관 환경 분석에서 먼저 우리가 기관 환경에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있지요. 내부 환경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사회복지 조직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바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등을 우리는 내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외부 환경,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기관을 둘러싸는 외부 환경으로서는 제도나 또 정책이나 이걸 성문하는 법령이나 이런 등등을 외부 환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관 환경을 분석할 적에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워트 기법이 되겠어요. 스워트 기법. 바로 여기를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워트 기법이 있는데 스워트 기법 또는 스워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스워트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전부 첫 번째는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는 첫 번째 내부 환경 분석. 환경 분석에는 스트렝스와 그리고 위크니스에서 강점과 약점 분석을 합니다. 강점 분석과 약점 분석 해서 머릿말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에서 이렇게 내부 환경 분석에 S와 그리고 위크니스 W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으로서는 이 기관의 외부 환경은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협 요소가 있는지 기회 분석과 위협 분석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 분석과 트리트 또는 트리트니스 이렇게 해서 여기는 opportunity와 트리트니스에서 이렇게 머릿말로 OT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분석을 결합을 해서 이 기관 환경 분석에는 뭐 그야말로 SO 분석, ST 분석, 뭐 WO 분석, WT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분석 절차나 방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로서 기관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 중에 특히 스워트 분석 기법을 쓰게 되는데 내부 환경 분석으로 강점 분석과 약점 분석,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으로 기회 분석과 위협 분석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를 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출제 범위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스워트 기법을 통해서 기관 환경을 분석을 하면 두 번째에는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후원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마케팅 조사는 바로 여기 쓰겠습니다만 소위 마케팅 조사는 잠재적인 후원자를 찾는 거죠. 잠재적인 후원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여기 마케팅 조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기관환경 분석 다음 단계가 바로 마케팅 조사 단계가 되겠는데 마케팅 조사는 결국에 잠재적 후원자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바. 그래서 잠재적 후원자도 찾고 후원자들이 원할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마케팅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름 옆에다가 거기다가 마케팅 조사 적고 거기다가 잠재적 후원자 및 그들의 욕구 파악을 하는 과정을 마케팅 조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마케팅 조사가 끝나고 나면 마케팅 목표 분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조사. 잠재적 후원자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그리고 마케팅 조사가 끝나면 마케팅 목표 분석이 마케팅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마케팅 목표 설정. 자, 마케팅 목표 설정 뭐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보통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우리가 앞에도 한번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마케팅 목표 설정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법을 씁니다. 스마트 기법. 자, 스마트 기법은 보통 우리가 목적의 하위 단위의 목적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한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 본다면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보통 첫 번째가 스페시픽,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주업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테이너블 획득 가능해야 된다. 달성 가능해야 된다. 달성 가능 또는 획득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절트 오리엔티드. 리절트 오리엔티드는 결과 지향해야 된다. 결과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냥 결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타임 베이지드. 타임 베이지드, 시간 제한적이야 된다. 타임 리미티드 또는 시간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시간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마케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이렇게 스마트 기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달성 또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결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마케팅에서도 역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리절트 오리엔티드 또는 타임 바운디드 또는 타임 베이지드 또는 타임 리미티드 이렇게 학자들만 쓰고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환경 분석하고 마케팅 조사에서 잠재적 후원자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시장 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시장 분석이 중요하죠.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시장 분석, 마케팅에서 시장 분석을 보면 네 번째
시장 분석의 단계는 세 개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시장 분석에는 시장 세분화. 시장 분석은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 그리고 두 번째가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시장 포지셔닝. 이렇게 마케팅 시장 분석의 단계는 세 단계로 시장 세분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같은 것끼리, 맞으면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식으로 한다면 유충 표집하듯이 끼리끼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끼리끼리로 여러 시장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 표적 시장을 정하고, 그리고 그 표적 시장에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는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는 특성이 같은 몇 개의 시장으로, 끼리끼리 몇 개의 시장으로 분석. 유층이죠, 유층. 끼리끼리.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몇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 놓고,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공부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 유층 표집이 있는데, 끼리끼리 나누어. 맞으면 하위 단계로 나누어, 이 말을 유층인데, 시장 세분화가 같은 개념이었다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서는 같은 것끼리 이 세분화를 하게 되는데, 대량 마케팅. 그래서 대량 마케팅도 있고, 또 그런 건 시장 세분화에는 세분화 마케팅도 있고, 또 그러면 이보다 더 상세하게 나가는 틈새 시장 마케팅. 또 그러면 아주 세분화된 미시적 마케팅. 마케팅으로. 우리는 지금 교재에서는 한 줄만 적었지만은 바로 이 시장, 소위 마케팅의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세분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대량 마케팅을 할 것이냐, 세분화된 마케팅을 할 것이냐, 틈새 시장 마케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시적 개별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먼저 대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 대량 마케팅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기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대량 마케팅이 되겠어요. 다음에 세분화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부 세분화된 일부 시장에만 집중하는, 이런 마케팅은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만, 맞으면 일부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로 세분화된 마케팅. 그에 비해서 틈새 시장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분화된 마케팅보다 더 상세한 걸로서, 소위 틈새 시장 마케팅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마케팅이 바로 이 틈새 시장 마케팅이 되겠는데, 대기업들이 잘 손대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결국에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큰 조직이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 봤자 묻혀버리니까, 그런 것보다는 대기업들은 세분화된 마케팅까지는 하겠지만은 소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 집중해버리는, 보통 규모가 작은 사회복지 조직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틈새 시장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시적 마케팅이라고 것은 개별 고객의 욕구, 개별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미시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할 때는 먼저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는데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대량 마케팅. 아니면 일부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냐, 세분화된 마케팅. 아니면 큰 조직에서 신경 쓰지 않는 소위 틈새 시장에 초점을 둘 것이냐, 틈새 시장 마케팅. 아니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 미시적 마케팅. 이런 식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중에 집중할 수 있는 표적 시장을 정하게 됩니다. 표적 시장에서는 공략할 범주, 이것은 세분화된 것 중에 공략할 범주를 결정하는 거죠. 공략 범주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공략 범주를 결정하는. 그리고 보면 시장 세분화를 통해 공략할 범주를, 공략 가능한 시장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합니다. 표적시장 선정. 그러다 보면은 사업 목표와 마케팅 목표가 일치할 수 있는가? 또 그러면 이 특정 세분 시장에 공략을 할 적에 그에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자본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세분 시장이 적정한 규모나 성장이 가능한 시장인가? 이런 등등을 분석해서 공략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표적 시장 선정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그 시장에서도 다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시장 분석에는 시장 세분화, 그중에 표적 시장 선정, 공략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략 시장에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시장 포지셔닝, 바로 우위를 점한다거나 차별화 노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차별을 하거나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비교 우위를 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력하게 되는데, 거기는 제품 속성에 의한 또는 사용 상황에 따른, 제품 사용자에 따른, 경쟁 제품에 대한 이런 등등의 다양한 시장 포지셔닝 기법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마케팅 도구가 선정됩니다. 다음에 마케팅 도구 선정.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DM 메일을 쏘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ARS를 할 것인가? 또는 연중 캠페인 모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기적 후원을 받을 것인가? 마케팅 도구 선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시장도 세분화해서 표적시장 결정하고 표적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까지, 차별화 전략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마케팅 도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연중 모금을 할 것인가, 정기 후원을 받을 것인가, ARS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캠페인을 벌일 것인가 등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기법 중에서 마케팅 도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을 실행하는 거죠. 마케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절차라고, 또 사회복지 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마케팅 절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마케팅 평가는 뒤에, 마지막에 마케팅 평가, 그 모든 거에서 평가는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 평가에는 뭐 포괄적 평가도 있고 체계적 평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독립적 평가도 있고 주기적 평가도 있고, 어떻게 누가 뭐 어떤 기법을 써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가 정도만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재는 다 적고 있지 않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마케팅의 절차에는 기관 환경 분석, 스워트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그리고 나서 마케팅 조사, 잠재적 후원자를 찾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추정해 보는 것이 바로 마케팅 조사. 그리고 나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마케팅 목표 설정은 스마트 기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지향적이고, 그리고 시간에 제한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스마트 기법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 목표가 설정이 되면 시장 분석이 들어가는데 시장 분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시장 세분화, 또 표적 시장 선정,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전략을 한번 잠정적인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눠봅니다. 대량 마케팅 시장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눠본다든지 또 그러면 틈새 시장 마케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미시적 마케팅을 한다. 이게 세분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표적 시장 선정하고 표적 시장 중에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우위, 점유 전략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시장 분석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 분석이 끝나게 되면 마케팅 도구,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ARS로 할 것이냐 아니면 캠페인으로 할 것이냐 어떤 이벤트를 활용해서 할 것이냐 또는 연중 모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중 모금이나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마케팅 도구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절차,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교재는 없으나 그 공간에 적어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케팅 기법. 마케팅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보면은 마케팅 기법 중에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써왔던 요즘에는 좀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DMA를 이용한 거기 나와 있지요. 다이렉트 마케팅에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해서 DM이라고 써있죠. 마침 편지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잠재적 후원자에게 우편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이런 것은 다이렉트 마케팅 DM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의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특성이나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구매 기록 이런 등등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글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에 대한 고객들의 사전 자료가 모두 수집되고 분석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흔히 배너 광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인터넷 광고, 인터넷 마케팅이 있지요.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마케팅이 바로 이 배너 광고를 이용한 인터넷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그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른바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후원자 관리를 하는 이런 마케팅은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어쩌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도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세분화해서 정리해 놓고 그에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나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하는 이런 마케팅을 바로 이런 것처럼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 연계 마케팅, 그거 중요 표시하시고 기업 연계 마케팅. 오늘날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 후원과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대단히 높게 해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는 방식이 바로 이 기업 연계 마케팅. 그렇게 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이 조직이나 기관에도 대단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마케팅은 기업 연계 마케팅. 회사도 좋고 사회복지 조직도 좋고 윈윈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 기업 연계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사회 마케팅. 정부나 지단 또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중의 행동 변화를 위함이 목적이고 사회 문제로부터 도출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사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이런 조직들이 바로 공익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마케팅, 사회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을 관리하는 기능을 발휘한 것은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입니다만 그 다음에 기업 연계 마케팅이나 사회 마케팅은 공익 마케팅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윤린의 전략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기업 연계 마케팅, 거기다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페이지를 넘어가서 거기 기획과 의사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의사결정.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던 기획이라고 하던 또는 정책결정이라고 하던 이건 모두 당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가능한 한 최선에 가까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하는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거기 기획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 연관되어 있다. 소위 목적지향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기획.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획.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보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목표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런 활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기획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기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의 행동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거기 미래의 행동에 대한 그 문제 빼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선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 그러면 그게 의사결정 과정이자 정책결정 과정이자 기획이라고 하는데 기획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다른 경우로 쓰는 용어보다는 미래지향성이 강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보면 기획의 개념 요소 또는 특성. 뭐 개념 요소라고 적을까요? 개념 요소.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이다. 의사결정 과정으로 목적지향적 활동이죠.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사결정 유형보다는 특히 미래지향적 활동이고 이 기획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태적 개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동태적 과정이다. 계속적인 동태적 과정이다. 미래를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태적 과정입니다. 계속적인 동태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소위 합리성, 능률성, 소위 능률성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능률성 추구 활동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합리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개념 요소 겸 특성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기획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목적지향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첫 번째 쓰고 있고 두 번째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바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미래지향적,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줄에 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4번에 사회복지 조직의 기획은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면 기획의 원칙 제가 교재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출제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거기 보면 목적성, 경제성, 장래 예측성, 목적성이나 장래 예측성 말은 미래 지향성을 알 수가 있지요. 안정성, 단순성 중요 표시하시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원칙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기획은 자 기획의 특성
기획의 원칙. 기획의 원칙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목적성, 뭐 미래 예측성과 더불어서 장래 예측성. 어느 누구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표준화. 또 포괄성. 또 있는데 다섯 번째 거기다 여러분들은 단순성을 제요. 단순성. 기획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획기적이기 때문에 중요 표시하죠. 단순성. 그 외에도 포괄성, 균형성, 계속성. 포괄성. 균형성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이런 등등이 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것은 단순성. 우리가 보면 미래를 위한 목적지향적 활동이고 동태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기획의 원칙은 단순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성에다가 뭐 목적성이나 장래 예측성, 표준화, 포괄성, 포괄성군요. 계속성.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성이라는 것은 좀 더 새로워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필요성이 나와 있죠. 합리성과 능률성,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해서 효율성 증진. 그리고 6번에 합리성 증진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성, 책임성, 사기 증진, 불확실성 감소. 특히 불확실성 감소를 가끔 문제가 냅니다. 그래서 기획의 필요성은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확실성 감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기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의 기법. 기획의 기법. 기획의 기법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첫 번째가 겐트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겐트 차트에서 겐트 차트. 그러면 겐트 차트라고 가는 거 보면은 거기 프로그램 기획에서 과업 수행 시간을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시간별 활동 계획인데, 시간별. 이것은 시간이란 단어, 시간별 활동 계획을 겐트 차트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세로에는 세부 목표, 세로에는 세부 목표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가로에는, 그럼 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에는 시간을 기입해서, 시간을 기입해서 시간별 성과, 시간별 성과를 또는 사업별 소요 시간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겐트 차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의 소요 시간을 막대로 시각화한 것이 겐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 퍼트가 나와 있죠. 퍼트는 우리가 다른 퍼트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이것도 역시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 목표 달성 관련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로서 보통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퍼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퍼트라고 설명을 하면 퍼트라고 설명할 때는 보통 CPM과 같이 쓰고 있는데,
보통 퍼트와 CPM을 이렇게 씁니다. CPM은 우리가 CPM이라고 CPM이라고는 최장 시간 경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를 CPM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을 임계 경로 또는 임의 경로 또는 주 경로 등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CPM이 되겠어요. 퍼트라고 하는 것은 퍼트나 CPM을 같이 쓰고 있지만, 보통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퍼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소요 예상이 좀 불확실할 때, 그에 비해서 CPM 임계 경로는 소요 시간 예상이 거의 확실할 때는 CPM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퍼트에 대해서는 뭐 곧잘 나오니까 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월별 활동 계획 카드,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월별 활동 계획, 월별 활동 계획 카드도 있고, 그래서 쉐드유 카드 기법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죠. 쉐드유 그래프에서 월별 활동 계획 카드에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플랜부터 시작해서 4개의 단계로 나뉘는 방침 관리 기획도 있습니다. 방침 관리 기획도 있는데, 방침 관리 기획은 그 중요성보다는 방침 관리 기획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DCA로 되어 있습니다. 플랜, 그리고 두, 체크, 다음에 액트에서 여기 보면 플랜, 다음에 두, 다음에 체크, 다음에 액트, 이렇게 해서 방침관리계획을 PDCA라고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방침관리계획 PDCA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방법으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전 조직원의 노력을 적절하게 조정하게 사용된 것을 PDCA, 플랜, 두, 체크, 액트, 이렇게 이루어진 바로 이것을 방침 관리 기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조직원들의 노력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용은 자체하더라도 어떤 PDCA 기법은 방침 관리 기획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시간별 활동 계획표, 겐트 차트도 있고, 월별 활동 계획 카드, 쉐드유 그래프도 있고, 그런가 하면 퍼트 기법도 있고, 방침 관리 계획으로 PDCA 기법도 있고,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결정. 우리가 의사결정 거기에 보면은 역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획에서 본 것처럼 당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2개 이상의 이런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의 방법에는 직관적 결정도 있고, 판단적 결정도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결정도 있습니다. 직관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에 입각한 결정을 바로 직관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감성에 기초한 결정을 직관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판단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은 판단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문제 해결 결정에 것은 합리적 절차를 통한 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decision making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방법으로서는 직관적 방법, 여기는 감정이나 감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직관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본인의 지식이나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그것은 판단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은 판단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합리적 절차에 따른 것은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세 번째 문제해결 결정이 나와 있죠. 문제해결 방법. 결정은 합리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은 문제해결 결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 방법에 썼지만 여기 직관적 결정, 판단적 결정 이렇게 직관적 결정, 판단적 결정 해서 같이 구별해 주시고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사결정의 방법은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기술로서는 개인적으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술로서는 개인적 기술 또 그러면 집단적 기술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기술로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의사결정 나무 분석으로 있는 것은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그 어떤 대안을 하나하나 대안을 쭉 내려놓고 각각의 대안마다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를 연속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연속적으로 그려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마치 나무 등지에 나무 가지가 무성히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안선택 흐름 분석. 대안선택 흐름 분석인 것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예, 아니요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선택 흐름 분석. 예, 아니요만 가지고 쭉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예상이 거의 분명할 때는 바로 대안선택 흐름 분석을 이끌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기술로서는 델파이 기법도 있고 또 그러면 거기 좀 소규모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인 것은 보통 우리를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론 같으면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만 할 뿐 이의제기나 반대, 토론 금지가 되는 그리고 그날 발표한, 그날 제시한 의견들 중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민주적 절차로 투표를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그래서 이거는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브레인스토밍. 책에는 없습니다만 집단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도 하나 적어 놓으시죠. 바로 이런 것들은 집단적 의사결정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는 델파이 기법이나 또는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나 또는 뭐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어쨌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입니다만 어쨌든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참신한 어떤 대안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다른 목차를 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의사결정 이론들이 쭉 돼 의사결정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 이론이나 의사결정 모형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의사결정으로서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호남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 정책창 모형 이런 등등의 모형을 모두 정리를 한 적이 있어서 굳이 여기에다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그 과목마다 영역마다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를 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제가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304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정책론에서 정책결정 모형을 가지고 의사결정 모형 목차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도 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마감 진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최대한 제거해서 2번 강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법제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